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0월 넷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모여 만발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큰데요. 한반도 상황이 2017년보다 나쁘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선장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뺀다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중도 보수 성향의 원로 정치인이죠. 이분이 지난 24일 KBS 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에 대한 정리된 철학도 없고 준비도 아주 덜 되어 있고 그래서 국정 수행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고 거기 따른 안보 정세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올 거라고 내다보는 상황 아닌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현재 민심 어떻습니까? 네, 아주 사납죠.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한다가 27%, 못한다가 65%, 그러니까 못한다가 잘한다의 2배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고요. 정무수석실에서도 여론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재 비판적 여론을 수용하기보다는 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제1야당의 보이콧 속에 진행된 것이나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언행이 그 증거들입니다. 예, 저도 TV 보도를 보니까 국회 본회의장 중앙 의석들이 텅 비어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 이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지난 24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의원을 XX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시켜 국감 중 야당 당사를 침탈했다. 정부 여당은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쟁을 멈추고 외교 참사에 대해 사과하길 바란다고요. 네. 이에 대해 24일 출근길에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시정연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25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전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피켓 문구를 보면은요. EXX 사과하라,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했습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기회는 있었죠. 예, 연설 직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그 다음에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사전 환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EXX들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그 비속어는 우리나라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인데요.
그걸 사과하는 게 국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5일 오후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비속어에 대한 사과가 도대체 누구의 국익을 제어한다는 말인가 라고 꼬집었습니다. 국익이 아니라 대통령의 위신을 걱정하는 것이 솔직한 속내 아닌가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은주 위원장도 2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이다. 국회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시정 연설 중에는 그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좀 황당한 내용도 있었죠? 예. 윤 대통령이 이날 시정 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을 확정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약 올리기 하는 것으로 느껴지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26일 출근길에는 윤 대통령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것을 겨냥한 것입니다. 네. 그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 약해지는 것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야당 분위기가 어떨지 짐작이 됩니다. 예, 민주당이 그래서 26일 오후에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의원, 전원과 보좌관, 당직자 등 무려 1,2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출범 이후 150여일 최단 기간 그 많은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를 초래하고도 심지어 막말의 당사자인 본인이 어제 또다시 사과할 일 없다고 말했다. 이도 모자라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헌정사 관행이 무너졌다라고 유체이탈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는 국민적 의혹이 크고 수사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지요? 예, 25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시정연설 직전 사전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곧 종북주사파 척결, 법치주의는 검찰 수사 이렇게 풀이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대목까지 감안을 하면은 북풍을 등에 업고 검찰을 앞세워서 정적을 제압하는 현재의 통치 행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속내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늦가을로 접어드는데 당분간은 훈훈한 소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26일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기자께서 취재하셨다고요? 예. 근데 통일부 출입 기자가 국정원 취재도 하나요? 예, 저 국정원은 출입기자 제도를 운영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취재 수요가 있을 때 주로 통일부 기자들이 가는 일이 많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여서 대부분 국회 출입 기자들이 갔는데 언론사에 따라서는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국정원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 막상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날에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이 사의를 표명해서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 정치권이 떠들썩한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26일 국정원에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하고 나란히 앉아 있어야 될 조상준 기조실장이 보이지 않았었죠. 네. 알려지기로 전날 밤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하고 면직 처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날 국감은 시작도 하기 전에 진위 파악부터 분주했고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일이 있었고요. 네. 또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과 면직으로 많은 문제가 덮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속사정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인사권을 둘러싼 국정원 1, 2인자 간 내부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김규현 원장의 측근 인사에 반발한 조 실장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제기했다가 거꾸로 대통령실로부터 면직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의 면직,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국정원 기조실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네. 이 국정원장 다음 내부서열 2위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인자라고들 합니다. 네. 이 국정원에는 해외 대북 업무를 맡는 1차장, 그리고 대테러, 방첩 업무를 맡는 2차장, 그리고 과학정보, 사이버 업무 이런 걸 담당하는 3차장이 있는데 기조실장은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요직인 만큼 국정원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조상준 실장은 검찰 출신인데다가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국정원 기조실장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됐다면 무슨 중대한 사정이 있을 거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예, 당일 오전에는 의원들 질의조차 제대로 되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 국회 정보위에는 여야 간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는 기자들도 못 들어가고 여야 간사가 중간에 나와서 브리핑을 해주면 그걸 듣고 기사를 쓰거든요. 네. 정보위원들이 오전 내내 조 실장 사퇴 배경을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예. 이 배경으로는 뭐 조 실장의 방산업체 관련 비리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음주 관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인사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꼬치꼬치 따져 물었는데 국정원 쪽에서는 앞에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비리 문제나 대통령 음주 관련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랬고 인사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고 여야 간사가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은 이렇게 조 실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대통령실은 오늘까지도 일신상의 이유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야 간사들의 브리핑도 이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소한 표현의 차이를 따지느라고 많이 복잡했습니다. 네. 이럴 때 국정원 관계자가 나서서 그 별도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김규현 원장이 전날,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있기 전날 저녁 8시에서부터 9시 사이에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 면직 처리됐다. 이런 내용을 김규현 원장이 유선으로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네. 이 조 실장이 원장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국정원 설명에 따르면 기조실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원장에게
사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뭐 관련한 연락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는 상태에서 면직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행정 처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전히 석연치는 않죠. 네. 이 기조실장이 원장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실에 사의 표명을 한 것도 그렇고, 뭐 그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대통령께서 원장에게 묻지도 않고 면직 처리를 결정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 원장이 패싱을 당한 거네요. 예, 국정원 패싱은 아니라고 한사코 반박을 하는데, 뭐 일반인들이 듣기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실 비서관이 국정원장에게 유선으로 전화로 통보를 한 것도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국정원이 정부 출범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런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겪고 극복해야 될 안팎의 위기가 많은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국정원 국감에서 특별히 다른 소식은 없었나요? 예, 국정원은 아시는 대로 좀 특수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또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 여야당은 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국정원이 사전에 이걸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런 의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국정원 답은 이렇습니다. 쌍방울 직원들이 책 속에 외화를 숨겨서 반출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네. 그렇지만 안부수 안부수회장. 아태협회장, 예, 아태평화교류협회죠. 쌍방울 그룹하고 같이 대북 사업을 좀 진행하는데 깊이 관련이 돼 있었던 단체인데요. 이 안부수 회장 방북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 IRA라고 하는 거요. 이 처리 가능성을 국정원이 미리 파악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 관련해서도 적시에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이제 핵심 문제이기도 한데,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자료 삭제 지시를 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묘한 표현상의 차이를 두고 오늘 오전인가요? 민주당에서 또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죠. 다시 거론됐지만 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브리핑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예. 북한에서 당중앙의 유일영도 체계를 이제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로 심화해가는 흐름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최근에는 김정은 수령 보도가 점차 빈도를 높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25일이었습니다. 화요일 25일이었는데 노동신문 일면 논설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제목부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는 탁월한 사상 이론으로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였습니다. 네. 전주 21일에도 새시대 5대 당건설 방향을 제시한 김 위원장을 일컬어서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 이론 활동으로 우리 당과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 이렇게 칭송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직접 표현하는 경향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수령 추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북에서 최고 문필가로 꼽히는 노동신문 동태관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약 2달 전 정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수령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 국가 통수나 정치 지도자는
선거나 지지율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수령은 인민의 심장의 가리킴으로 스스로 우러르게 되는 것이며 전인민적인 총의와 민심의 분출로 높이 모시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령으로 추대하고 또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자발적인 민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흐름이 최근 들어 더욱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시진핑 총석이 3연임을 결정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 대해서 보도한 거를 보면 북중 협력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보이죠?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22일 그 중국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자 대회, 당대회를 폐막하면서 당 중앙위원 등을 선출하고 다음날 23일입니다. 23일 오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 약칭으로는 일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열어서 시진핑 당 총서기를 비롯해서 7명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대로 중국을 이끌어갈 핵심 지도부가 확정된 겁니다. 예. 이날 김정은 총비서가 시진핑 총서기한테 3연임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김정은 총비서의 축전 그리고 축하 사설을 일면에 나란히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면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한 그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를 요약해서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노동신문 사설은 주로 내부 문제를 다룹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총석이 3년임을 축하하는 이 외부 사안에 대한 이런 글을 실은 것도 그렇고 시진핑 총서기의 보고를 한 면을 통틀어서 게재한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그 축전이나 노동신문 사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릴게요. 그 김정은 총비서는 축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조중 두 당은 조중은 이제 북중을 말하는 거죠. 예. 북중 두 당은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어떤 정세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총서기 동지와 함께 그 조중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하고 영도에서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 위협을 계속 강력히 추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설에서는 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 관계를 끊임없이 높은 단계로 올려 세우려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북중 관계. 예. 이런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야말로 현재 북한과 중국이 지향하는 관계의 성격 그리고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설에서는 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 주석과 김정은 총비서의 그 좀 유사성에 대해서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목들입니다. 먼저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처음 총서기로 선출되었거든요. 김정은 총비서가 같은 해에 당 4차 대표자회에서 제1비서로 추대된 것을 좀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빈곤 퇴치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김정은 총비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계속 강조하는 대로 10년 영도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총비서가 어떤 발전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 예. 이걸 새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김정은 총비서가 구상하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이런 계획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더욱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당 총서기로 선출됨으로써 그 국가 주석직 3연임이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예, 예. 그 앞으로의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은 그 코로나 확산 이후에 끊어졌던 양국 간 물자 교류가 규모도 커지고 품목도 확대되면서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중국이 이미 20차 당대회를 마쳤고 북한은 코로나 방역 승리를 선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그 본격적인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급한 경제 교류부터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한 달 전쯤인데 지난 9월 26일부터 신의주 단둥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고 지금까지 한 2달간 매일 운행 중이거든요. 예. 동수연아. 야, 나 찾아가자, 여기다. 현지에선 11월이면은 국경도 개방되고 차량, 선박, 비행기까지 왕래할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아, 예. 이야기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일부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지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외교부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조현동 제1차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미국과 일본 외교차관들과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렇게 한일 관계 정상화, 정상화라기보다는 개선 네. 이런 데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관심을 모았지만 특별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현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 외교부 직접 사안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이 20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예. 시진핑 시대 3기를 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일 큰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2차례 연임밖에 안 되는 것을 3연임까지 간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2차례, 그러니까 연임밖에 안 되는데요. 2018년에 3연임 제한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20차 당대를 거쳐서 23일 날 당 중앙위원회 1차 전원회의, 일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이 다시 당 총서기로 이렇게 재선출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 3연임을 확정지은 건데요. 내년 3월에 전인대라고 하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국가주석으로 세 번째로 선출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3연임 자체만으로도 시진핑 1인 체제라는 비판이 나올 법한데요. 예. 그 최고 지도부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들도 시진핑의 측근들로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무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번에 4명이 새롭게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교체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시진핑 계열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야말로 시진핑 독주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 1인 독재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한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흐름이 있을 텐데요. 우선 그 무엇보다도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국제적 환경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이제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한참 패권 경쟁 중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신속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데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지난 10년간 시진핑 집권 2기 동안에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초강국으로 이렇게 부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가 중국의 새 지도부 선출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중 관계, 북중 관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 크게 봐서는 현재 이제 미중의 패권 경쟁을 둘러싼 갈등 예. 이게 지금까지 최근까지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시진핑이 3기까지 이렇게 가게 된다면 그런 게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정책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좀 상징적이랄까요? 이런 게 뭐였냐면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축전을 보낸 거였습니다. 예. 그 남북의 최고 지도자 두 분이 축전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예, 먼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먼저 23일 당일에 예. 축전을 즉각 보냈는데요. 여기 특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라는 명의로 보냈습니다. 예. 시진핑에 대해서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앞으로 보낸 겁니다.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당대당 교류입니다. 예. 당대당이라면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과 중국의 노동당과 공산당은 상당히 그 피로 맺어진 예. 끈끈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공통성에 기반한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 여기에 비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24일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제 총비서로 총서기로 선출된 하루 뒤에 보냈는데요. 이거 뭐 늦게 보낸 건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봤을 때 예. 보낸 건데 내용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 소통과 협력에 이렇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 최근 들어 한중 관계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친서는 보냈네요. 그러니까 친서를 이렇게 보내는 거는 관례적인 건가요? 뭐 주요 국가, 특히 우리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재선임되거나 이럴 경우에 보내는 것은 뭐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된 그런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가 대통령실은 24일자로 그 친서를 보냈는데 그 25일 밤에 그거를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그 24일 날 보낸 친서를 25일 날 밤에 확인시켜 주는 거 이런 시차는 왜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것도 일종의 외교적 관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서를 보내면 받은 쪽에서 잘 받았다, 고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줌으로써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뭐 그 외교부의 그런 의전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희금, 부의금을 보냈는데 우리가 부의금 보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쪽에서 잘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답례를 하는 게 상례라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 미중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한중 관계는 어려워지고 북중 관계는 더 밀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은 맞다고 보십니까?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땅 군사 행동을 하고 상당히 강력한 이렇게 강도까지 끌어올리면은 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대화를 위한 압박이 최고조에 도달했다. 이렇게 분석한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군사적인 행동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남쪽에 어떤 뭐 손을 내미는 건 아니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북한의 이딴 군사 행동이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한 대응이지 대화하자는 시그널은 아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남측과 대화 관계에 있어서는요, 아예 좀 선을 그었습니다. 북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네.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압박하니까 좀 잘해보자 이런 쪽보다는 좀 서로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진핑 3기를 맞아서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북중 관계라는 것도 우리가 곁에서 보기에는 항상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꼭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굴곡이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중국이 뭐 북한을 많이 도와주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지만 현재 북한이 이제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코로나로 자체 봉쇄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래도 외부와 교역을 하는 창구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국경이 닫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26일에 북중 간 화물 열차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적 조치인데요. 북중 관계가 이제 좀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거나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 패널에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내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유엔 제재의 결의를 위반한 사례들을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위반 사례들을 보면 주로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정유 제품을 수입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중국 지역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항구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이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회피해서 외부와 교역하는데 중국이 도와줬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사례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석탄 수출 같은 경우에 중국의 닝보 저우산 해역이라는 곳에다가 석탄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물론 파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황하 정박지, 보하이, 레닌강 이렇게 여러 군데로 지금 북한 배들이 석탄을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 중국에서 암묵적인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또 이제 그 전문가 패널에서 그랬죠. 중국에서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왜 너희들은 결의를 안 지키고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중국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중국 당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어떠한 활동이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답신을 했습니다. 예. 북한을 부여해 준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이 북한을 감싸주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의 군사 행동도 중국이 감싸주고 있는 건가요?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까지도 쐈습니다. 네. 그런데 안보리에서 이제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중국이 큰 틀에서는 북한의 그런 군사 행동에 대해서 덮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두고서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뭔가 좀 북중 간에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조용히 덮어준 것만이 아니라 뭔가 서로 주고받게 한 거 아닌가. 이런 미략설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중 간의 미략설이라고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게
군사 행동을 벌여달라고 했다는 건가요? 좀 확인되지 않은 가설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즉 북중 간에 어떤 암묵적으로 좀 서로 너희들 덮어주기도 하고 도와줄 테니 좀 현 국면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달라. 쉽게 말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좀 나서서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과 이렇게 전선을 형성해주는 이런 역할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 과정에서 북한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이제 미중 갈등이 강화될수록 예. 북한의 군사 행동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예. 그 북중 간 밀착은 강화되는 흐름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한중 관계는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한미 동맹의 방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미국의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에 한국 정부도 사실은 동참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한중 관계가 이 두드러지게 악화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중국이 당장 그렇게 뭐 눈에 띄는 큰 보복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에 동참하는 한국이 뭐 얄밉게 보일 텐데요. 왜 한국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 조치 이런 거는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자잘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중 교역량이 수교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내고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보이지 않는 자잘한 보복 조치 단계이고 왜 그러면 전면적인 보복 조치 단계까지는 이루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중국이 아직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국과 적대하는 모양보다는 달래가면서 전선을 너무 확장하지 않는 네.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중국의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지금과 같은 게 계속 되풀이되거나 더 심화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현 상황을 잘 관리하고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지강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4일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된 날이고요. 그로부터 12년 후인 1929년에는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지요. 10월 26일은 잘 아시다시피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 독립의 조국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날이고요. 그로부터 70년 후인 19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살되어 극악무도했던 유신 정권이 종말을 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의 죽음이 작년 10월 26일에 있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12.12 군사반란, 민주화에 대한 극심한 탄압과 많은 이들의 억울한 옥살이, 죽음들을 생각하면 대단히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기로 기억됩니다만 7.7선언,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으로 넘어와 보면 또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관계에 있어 대통령 한 사람의 철학과 전략, 분단 기득권 세력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관해 어떤 철학과 전략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